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423편 연왕의 반란, 조사이의 반란. 주상 전하, 어찌하여 멀쩡한 건물들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다시금 궁실의 역사를 하시는 것이옵니까? 공사를 중단하시옵소서. 뭐라? 내가 처음 궁실을 할 때는 아무 말도 없더니 이제 와서 공사를 중단하라니. 과인은 집도 없이 노숙자로 지내란 말인가? 전하, 지금 있는 궁실로도 백관의 조회를 받기에 충분하옵니다. 정령 궁실을 지으시려면 공사를 크게 일으키지 마시옵고 작은 궁실을 세우시어서. 궁실이고 무엇이고 다 그만두겠다. 과인은 한양으로 갈 것이야. 전하, 신은 다만 근래 들어 크고 작은 변고가 자주 일어나서. 크고 작은 변고라니. 압록강 물이 얕아지는 것도 변고라는 말인가? 강물은 얕아지기도 하고 깊어지기도 하는 것 아닌가? 전하, 궁실 역사로 인하여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라. 그만! 궁실 역사를 중단하라고 과인에게 주청한 낭사를 당장 잡아다 옥에 가두도록 하라. 아니되옵니다, 주상전하. 아니되옵니다, 주상전하. 태종 이방원은 집권 원년인 서기 1401년 7월에 개경의 대궐에서 궁실을 짓는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대간에서 노역에 지친 백성들을 위해서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고, 태종은 그런 간언을 올린 간관을 잡아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자 사간원의 관리가 쓴소리를 했다 해서 옥에 가두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대신들이 몰려와서 항변을 하는데요. 이 신료들을 향해서는 한양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합니다. 어렵사리 한양에다가 도읍을 조성했다가 비워두고 다시 개경으로 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양 환도를 무기로 삼아서 대신들을 협박한 것이죠. 그러자 하륜을 비롯한 공신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태종을 설득합니다. 우리 주상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한 번도 실덕하신 일이 없었는데 어찌하여 지금에 이르러 실덕하는 것이 이와 같으신지. 실덕하였다. 즉 임금으로서 덕을 잃었다는 얘기죠. 공신들의 눈물에 약해진 것일까요? 태종은 그쯤에서 노여움을 누그러뜨립니다. 그야 낭사에서 올린 의견이 임금이 날 업신여기는 것 같아서 흥분을 좀 한 것이오. 지금 대신들과 공신들이 나에게 진언을 하니 대간에게 중보를 내리는 것만은 거두어 드릴 것이오. 그리고 한양으로 돌아가시겠다는 말씀은? 과인이 한양으로 가겠다고 한 것은 공사를 중단하라고 상소한 그 간관을 책하기 위해서 해본 소리요. 지금 태상왕께서도 여기 개경에 계시는데 어찌 과인이 마음대로 다시 한양으로 가겠소. 그리고 사실은 수창궁이 불타버려서 애당초 아주 조그만 궁실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오. 주상전하, 그럼 궁실 짓는 문제는 의정부에서 논의한 다음 아뢰도록 하겠사옵니다. 좋소. 경들의 의견에 따를 것이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궁실 조성을 책임진 관원들이 역군을 거느리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곧이어 호야 소리가 권례에 진동하였다. 태종실록에서는 부를 호자에다가 남자에게 붙이는 존칭인 야자를 써서 호야 소리가 권례에 진동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공사장의 인부들이 질러대는 이 영차 소리를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궁실 공사를 진행하다가 신료들의 반대가 심하자 한양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그리해서
결국 자신의 뜻대로 궁실의 역사를 성사시키는 이 이방원의 노회한 정치술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숙명여대 한희숙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한양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현재 그 개경에 존재하고 있는 그 지배층들의 그 의지를 꺾어야 되는 거죠. 그걸 꺾지 못한다면은 한양 환도라고 하는 계획은 무산이 되고 자연스럽게 개성이 도읍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태종은 무조건 할을 낼 수도 없고 무조건 들어줄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태종은 신하들의 간쟁에 할을 냈다가 또 풀어줬다가 하는 이러한 그 노련함, 정치적인 노련함이라 할까 이러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의 역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문고라는 말을 모르지 않겠죠. 관청에 호소를 해도 해결해주지 않는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경우에 왕에게 직접 알릴 수 있도록 대궐에다 설치한 큰 북을 일컫습니다. 바로 이 신문고 제도가 태종 원년에 도입됩니다. 도입 당시의 명칭은 등문고였습니다. 구할 데가 없는 백성으로서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품은 자는 대궐에 나와서 등문고를 치라고 명령하였다. 의정부에서 이렇게 상소하였다. 주상 전하, 서울과 외방에 구할 데 없는 백성들이 원통한 일이 있어 소재지의 관사에 고하여도 이를 다스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사옵니다. 대궐 밖에다 등문고를 설치하시어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로 하여금 북을 치도록 허락하시옵소서. 북을 친 자로부터 등문한 사안은 사헌부로 하여금 추궁해 밝힌 다음 주상전하께 아뢰어서 처결하게 하시옵소서. 하오나 그 중에 사사로운 원망을 품고 감히 무고를 행하는 자는 반자법을 적용하여 엄히 다스리면 될 것이옵니다. 임금은 의정부의 상소를 받아들이고 등문고를 고쳐서 신문고라 칭하였다. 신문고는 그 태종 1년 7월에 그 조선 개국 이래의 혼란함 그것을 좀 잠재우고 그리고 또 재상이나 훈신이 중심이 되는 정치를 이제 극복하고 그리고 이제 국가의 안정과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정치를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그 태종이 당시 그 안성 학장이었던 윤조라고 하는 사람과 전자랑이었던 박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송나라 태조가 등문고를 설치해서 아랫사람들의 뜻을 상달하게 한 제도를 본받아 이제 그 등문고를 설치하십시오라고 하는 이러한 상소를 이제 올리니까 그것을 수용해가지고 설치한 것이 바로 오늘날의 그 얘기하는 신문고가 됩니다. 태종 원년 11월 11일자의 실록을 보면 태종이 우정승 이무와 이러한 얘기를 나눈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등문고는 어느 시대에 시작되었는가? 송나라 때에 시작되었사옵니다. 송나라 이전에도 있었는가? 본래는 중국의 3대에서 유래한 법이옵니다. 신문고를 설치하는 것이 좋기는 한데 무고로 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신문고를 쳐서 하소연하는 자의 말이 사실이면 들어주고 허위이면 죄를 주면 될 것이옵니다. 하면 백성들은 어떤 절차를 거친 뒤에 신문고를 쳐야 하는가? 만일 외방에 사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수령에게 호소를 하고 수령이 밝게 결단을 하지 못하면 관찰사에게 호소하고 관찰사도 해결을 못하면 사헌부에 호소를 하며 헌부에서마저 밝게 결단하지 못하면 그 연후에야 신문고를 치는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관리가 백성의 송사를 결단함에 있어서 상부의 아랠과 두려워하여 마음을 다해 정찰하게 되옵니다. 따라서 백성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되므로 실로 자손 만세에 좋은 법이옵니다. 유사에게 명하여 시행하게 하시옵소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신문고를 설치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시기 태종 이방원이 진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을 위하겠다는 목적만으로
신문고를 도입했을까요? 진주교대 윤정 교수는 그 동기가 다분히 정략적이었다고 해석합니다. 형제 간에 굉장히 큰 정변도 있었고, 고려라는 나라에서 조선으로의 개국 과정은 사실은 굉장히 반역적인 성격이고, 고려의 신하들에게 있어서는 그 과정에서 천륜도 어기고 아버지가 선정한 후계자 선정을 거부한 거니까 그렇게 훌륭한 과정이라고 얘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일들이었죠. 이랬을 때 권력을 안정화시킬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물론 군권을 장악해서 반대파를 숙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불만을 줄여가면서 갈 수 있는 것이 민생 안정책 아마 이럴 겁니다. 그러려면 백성들의 아주 큰 불만들을 국왕이 받아들여주는 퍼포먼스. 이방원이 자신의 취약한 정통성을 상쇄하기 위해서 요즘으로 치면 국민과의 대화, 비슷한 일종의 퍼포먼스로서 신문고를 활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만 해도 3차례나 신문고가 울렸다 했는데 누가 무슨 사연을 고발한 것인가? 그것이 실은 노비 문제를 변정하는 데 있어서 오결이 있다 하여 북을 올린 것이온데, 이미 판정이 내려진 노비 변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못하게 하지 않았는가? 그러하옵니다, 전하. 노비 변정 문제로 신문고를 치는 일을 엄히 그만다는 취지의 교지를 내리시는 게 좋을 것이옵니다. 알겠느니라. 백성들에게 억울한 일을 호소하라는 명목으로 신문고를 설치해 놨더니 이 쇄도가들이 자신이 거느린 노비를 나라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마구잡이로 북을 울려대는 바람에 태종이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이방원은 태종 2년 3월 15일에 다음과 같은 교지를 내립니다. 무릇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호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중외 관사에 글을 올려 호소하고, 그런데도 그곳에서 이를 따져 다스리지 않을 때 사헌부에 고발하고, 사헌부에서도 이를 다스리지 않을 경우에 바로 와서 북을 치면 원통하고 억울함이 명확히 밝혀질 것이다. 만일 이를 따져 다스리지 않은 관리가 있다면 일에 의해 죄를 줄 것이라 했는데, 오늘날 신문고를 치는 사람은 모두 노비에 대한 오결을 주장하는 자들 뿐이다. 이미 노비에 대해 판결을 얻은 사람의 경우 더 이상 문제 삼는 것을 금한다 했는데도 일부 무지한 사람들이 금지된 노비의 일을 가지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다고 사칭해 신문고를 마구 쳐서 형전을 범하고 있으니, 금후로는 이러한 일로서 신문고를 치지 말도록 하라. 방을 내붙여서 여러 사람에게 알리고, 만일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가 있으면 엄중히 징계하여 뒷사람의 거울이 되게 할 것이니라. 신문고 제도는 이후 세종대에 이르기까지 활용상의 부작용 때문에 여러 문제를 불러옵니다. 지난 시간에 조선에 온 명나라 사신단 중에서 예부주사 유공이라는 이름을 거론한 적이 있었죠. 조선에 머무는 동안 이 위생이라는 기생을 각별하게 생각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유공이 명나라에 돌아가서 자기 나라 황제를 아련하는데요. 물론 이때의 황제는 태조 주원장의 손자 건문제였습니다. 그래, 사행길은 잘 다녀왔는가? 예, 황제 폐하.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사옵니다. 예전에 들으니 조선이 원나라를 섬길 때 때로 여학으로 사신을 혹하게 했다는 말이 있던데 지금도 그러하던가? 여학이란 궁중연회 때 악기를 타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던 기생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건문제는 조선에서 기생을 이용해서 중국 사신을 유혹하는 풍습이 있더냐라고 묻는 것이죠. 여학이라뇨? 그런 것은 없었사옵니다, 황제 폐하. 지금 조선의 예학은 우리 중국과 다르지 않사옵니다.
자신이 조선에 머물 때 위생이라는 기생에게 반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었는데 시치미를 뚝 떼고 그렇게 대꾸한 것이죠.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황제 폐하, 조선은 말의 생산이 많은 나라이옵니다. 만일 기와 견으로 좋은 말을 사게 하신다면 전쟁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오, 그러한가? 그렇다면 그대는 좌소견 충맹헌과 더불어 기견을 챙겨가지고 다시금 조선으로 떠나도록 하라. 그리하겠사옵니다, 황제 폐하. 기와 견을 가지고 조선에 가서 말을 사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기는 비단이고 견은 명주를 말합니다. 고급 옷감을 가지고 가서 말을 사오게 한 것이죠. 글쎄요, 아마도 이 유공이라는 자가 조선 기생을 못 잊어서 다시 사신으로 갈 생각 때문에 황제에게 말무역을 하도록 부추긴 것은 아닐까요? 더구나 이 시기 명나라는 건문제의 삼촌인 연왕이 군사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내전 상태에 휘말려 있었으니 건문제로서는 조선으로부터 말을 들여오자는 제안이 반가웠겠죠. 자, 드디어 태종 원년 9월 1일 명나라 사신으로 태복시 소경 충맹헌과 예부주사 유공이 황제의 칙서를 가지고 개경에 왔다. 임금이 면복 차림으로 군신을 거느리고 서쪽 교회에 나가서 맞이한 다음 의정부에 이르러서 칙서를 받았다. 황제의 칙서 내용은 이러하였다. 조선 국왕에게 말하노라. 짐이 특별히 태복시 소경 충맹헌과 예부주사 유공을 보내어 조선의 왕과 왕의 부형, 왕실의 친척, 그리고 그 신하들에게 비단과 명주를 내려 위로하는 회포를 펴는 것이니 사신이 도착하거든 이 물품들을 수령하도록 하라. 명나라의 건문제는 이 외에도 태조 이성계에게는 따로 비단과 약재를 선물로 보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제후국의 신하들에게 하사품을 내린 것처럼 생색을 내는데요. 뒤이어 명나라 병부를 통해 보낸 자문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조선에 마필이 많이 산출되어 이전에 조선왕이 3,000피를 바쳤기에 요동도사에게 명하여 관군에게 지급했도다. 헌데 지금 다시 전쟁에 쓸 약간의 말이 필요하여 충맹헌과 유공을 시켜서 좋은 말 만피를 물품과 바꿔오도록 했으니 결손이 없도록 조치하라. 명왕조는 원나라를 몰아내고 들어선 왕조이죠. 그래서 명초기까지는 북쪽으로 쫓겨난 몽고족들이 호시탐탐 또 명나라를 다시 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명나라로서는 그들을 견제하는 데 쓰는 그러한 이른바 전쟁에 쓸 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조선과 명나라 사이의 조공무역의 최대 품목이었습니다. 명나라가 조선에 말을 많이 요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조선은 개국에서부터 세종 10년까지 대략 한 36년간 명나라에 조공한 말이, 다시 말하면 조선이 명나라에 수출한 말이 무려 5만 9천여 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한희숙 교수는 조선 개국 때부터 세종 10년까지 약 35년 동안 명나라에 보낸 말이 도합 5만 9천여 필이라고 했습니다. 태종 원년 10월에는 당장에 1만 필을 조달해 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려 때부터 중국에서 말을 보내라고 할 경우에는 무조건 1만 필을 보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조선에서 한 번에 10,000필의 말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왜 그들은 걸핏하면 1만 필을 보내라고 할까요? 윤정 교수의 얘기입니다. 몇천 단위를 요구했으면 외려 굉장히 실질적인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1만 필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죠.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느냐,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실제로 1만 필을 조선이 감당할 수 없다면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아주 오랫동안이라도 해야 된다는 약속이 되는 거고, 돈을 줬다면 돈까지 주는데 안 하겠다는 말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고, 사실은
세종 때까지 명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굉장히 조선에서 복잡한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만필의 말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그렇게 요구한 것은 정확하게 1000마리 곱하기 10의 그 1만 필이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서 많이 보내라는 수사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선은 중국에 말을 보내면서 제값을 받았을까요? 태종 원년 10월 3일에 왕조실록을 들춰보면 조선에서 중국에 팔 말의 가격을 정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의정부에서 명나라와 말을 무역하는 데 있어 그 값을 정하였다. 큰 말 상등품은 상호승포 500필, 중등품 값은 450필, 하등품 값은 400필이고 중간 크기의 말은 상등값이 300필, 중등값은 250필, 하등값은 200필로 하였다. 임금이 판승추부사 조영무에게 명하여 명나라에 진언할 마필을 택하게 하되 위로는 왕족으로부터 아래로 구품 벼슬아치에 이르기까지 관등에 따라 말을 내게 하였다. 글쎄요. 당시에 큰 말 상등품의 값으로 매겨진 이 오승포라는 옷감 500여 필의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로서는 감을 잡기가 어려운데요. 중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말을 바쳤으니 당연히 헐값에 넘겼을 것이라고 보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후한 값을 받고 말을 팔았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전근대의 무역체계에서 무역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근대 시대의 4대 교린이라는 체제는 사실은 위에 힘센 형님한테 제값을 안 주고 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힘센 형님이 동생 거를 싸게 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받으면 더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명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사람들이 선물을 이렇게 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난처해야 하는, 그리고 조선도 중종 때 일본이 계속 은을 갖고 오니까 기존에 사주던 값하고 다른 것 때문에 또 변란도 일으키고. 중국이 명색 황제국임을 칭하고 있는 만큼 제후국인 조선에게 조공품인 말값을 후하게 줘야 황제국의 위신이 선다고 봤기 때문에 마리당 말값을 비싸게 쳐줬을 것이다. 윤정 교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왕조실록에 따르면 말무역을 두고 명나라와 조선 사이에 말의 가격을 두고 문제 삼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건 그렇고 명나라 사신으로 온 예부주사 유공이라는 자는 조선에 도착해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상사병에 걸린 것 같은데요. 임금이 태평관에 가서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가 파할 무렵 임금이 돌아오려고 하였는데 유공이 간절하게 청하였다. 주상 전하,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여전히 몸이 편치 않으시오. 어의를 시켜서 약을 지어드리리까? 약은 필요 없사옵니다, 전하. 아래옵기 송구하오나 기생위생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알겠어. 그리하리다. 여봐라, 기생위생을 불러오도록 하라. 임금이 태평관을 나오고 잠시 후에 기생위생이 안으로 들어갔다. 부르셨사옵니까, 예부주사 나으리? 오, 그래. 내 다시는 널 못 보는 줄 알고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아느냐? 지금 다시 만나지 않았사옵니까? 눈물을 거두시옵소서, 나으리. 나는 너를 다시 보지 못할 줄 알고 차라리 죽어버릴까 생각했었다. 예부주사 나으리, 어인 말씀을 그리하시옵니까? 위생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나는 너만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 수가 없구나. 하지만 예부주사 나리께서는 황제 폐하의 명을 받고 조선에 온 사신이옵니다. 마음을 굳게 가지시옵소서. 유공은 기생위생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다. 유공의 병이 심해져서 밤중에 스스로 목매달아 죽으려 하므로 좌우에서 말리고 영접관이 사람을 배치하여 지키게 하였다. 그 뒤에 유공은 광증으로 밤에 도망쳐 나갔는데 사경쯤에 순관이 간신히 붙들어 데리고서 객관으로 돌아갔다. 광증, 즉 정신이 나가서 밤중에 도망치다가 붙잡혔다고 했는데요. 상사병에 단단히 걸렸던 모양입니다. 이튿날 태종이 다시 태평관으로 갔을 때 문제에 사신 유공이 임금 앞에 엎드려서 수없이 절을 하면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조선국 주상 전하, 정이 있사온데 들어주시옵소서. 무슨 정인지 말씀해 보시구려. 저는 결코 명나라에 돌아가기 싫사옵니다. 차라리 전하께서 우리 황제 폐하께 제가 조선에서 병에 걸려 죽었다고 전해주시옵소서. 제발 그리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조선의 왕이 명나라 황제에게 그런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지요. 결국 유공은 그해 말에 조선을 떠납니다. 명나라에 돌아가서 이 조선 기생에 대한 그리움을 어떻게 달랬을까요? 태종 2년 4월 3일 평안도 국경지역에 있는 이성의 병마사가 영마를 보내서 긴급 소식을 전합니다. 주상전하, 지난 3월 29일에 요동의 군마 5천여 명이 압록강변에 이르러 긴급하게 아르기를. 5천이나 되는 요동의 군마가 강변에서 뭐라 보고를 했단 말이냐? 요동에서 도망친 군대를 추격해왔다면서 뗏목을 만들어 압록강을 건너 우리 조선의 영내로 들어오겠다고 하였사옵니다. 예전에 요동에서 우리 조선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있지 않았느냐? 그때 우리가 받아들인 백성이 90여 명이었는데 혹 그들을 추격해온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아니었고 명나라 요동 총관의 진동 장군이 보낸 자문에 의하면 요동의 토착민들이 관군을 배반하고 우리 조선 땅으로 도망쳤기 때문에 그들을 추격하겠다는 것이었사옵니다. 그렇다면 다행히 우리가 전에 받아들였던 90명 때문은 아니로구나. 하운데 명나라 군사가 강을 건너 우리 조선 땅으로 들어온다면 옥석을 가리지 않고 마구 약탈을 할까 진실로 염려됩니다. 알겠느니라. 과인이 대신들과 기로들을 불러서 의논을 한 다음 명을 내릴 것이니 기다리도록 하라. 이 시기 압록강을 경계로 한 국경지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던 것이죠. 태종 이방원은 서둘러서 명나라 쪽에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통보합니다. 도망쳐온 군대로서 우리나라에 온 자는 없었습니다. 비록 우리 쪽으로 도망쳐온 종족이 있다 하더라도 근처에 산골짜기가 깊고 멀어 도망군들이 숨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어느 골짜기에 숨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숨어 있는 곳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알아서 붙잡아 명나라에 보내겠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서북 국경지대의 혼란한 상황에 대해서 태조 이성계의 이복 동생인 이화를 상대로 대책을 논의합니다. 전하, 명나라 황제 주변의 사람들은 참으로 답답합니다. 어째서 그리 생각하십니까? 서쪽에는 연왕의 군사가 있어서 명나라를 배반하고 북쪽에는 흉노가 있고 또 중간에는 조적이 출몰하고 있는데 그들은 다 놓아두고서 우리 조선으로 도망친 소수의 군사들만 추격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 아니옵니까? 중국에 참으로 사람이 없는 모양입니다. 압록강을 건너 도망쳐왔다는 토족의 무리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탐해보도록 명을 내렸는데 우리 군사들이 은밀히 조사해보니
그들은 연왕 휘하에 반란군을 징벌하러 나섰다가 도주한 패잔병들이었습니다. 도망쳐온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200여 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지금 명나라에 내전이 일어나서 시끄러운 터에 겨우 200명의 도주병들을 찾자고 강을 건너오겠다니 답답한 일이지요. 자,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요. 명나라 황제인 건문제로부터 황위를 탈취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장본인이 건문제의 삼촌인 요동의 연왕이었는데요. 관군인 황제의 군대가 반란군인 연왕에게 패했고 그 패잔병 중에 일부가 조선으로 도망쳐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나라 황실이 반란군에게 밀리고 있다는 얘기죠. 드디어 태종 2년 8월 1일 전하, 명나라에 사은사러 갔던 박돈지가 돌아왔사옵니다. 뭐라? 아니, 떠난 지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돌아왔단 말인가? 명나라 서울로 가는 길이 막혀서 남경에 이르지 못하고 도중에 황제의 조서를 베껴가지고 왔다 하옵니다. 명나라 황제 건문제가 급히 보낸 조서 중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연나라 사람이 무도하게도 마음대로 군사를 움직여 포악을 떨고 있다. 그리하여 짐은 여러 차례 대병을 일으켜 토벌했던 것이다. 근자에는 여러 장수들이 군율을 어겼으며 도적의 군사들이 대궐을 범하고자 하므로 이미 대장군에게 명해 소탕에 없애도록 했다. 이제 조선 왕 그대는 짐의 나라에 급한 일이 있음을 들었으니 군사를 모집하여 거느리고 와서 도둑의 난을 평정하고 큰 공을 이루어서 종사를 붙들어 유지하도록 하라. 태종이 건문제한테 책봉도 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충선왕이 원나라의 왕위 계승에 관계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면에선 적극적으로 관계를 하면 총정을 받아들이거나 관련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없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그것의 위험성은 뭐냐면 그러면 조선이 뭔가를 협조하는 형태를 띄어야 되고 이거는 조선으로서는 사실은 별로 유리한 길이 특히 태종으로서는 자신의 내부가 지금 안정화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자기보다 지금 왕위적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 형 둘이나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도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일으킨다는 것 자체는 전쟁의 포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현명할 수 없는 일이죠. 태종 이방원으로서는 조카인 건문제와 삼촌인 연왕이 명나라 황제 자리를 두고 무력 충돌을 일으켜서 장차 상황이 어떻게 진전될지 모르는 터에 섣불리 군사를 파견해서 중국의 내전에 뛰어든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만일 건문제가 삼촌인 연왕의 반란군을 진압하는 데 성공한다면 조선에서 군사를 보내지 않은 데 대해서 문책을 할 것이고요. 그렇다고 군사를 보내자니 반란군인 연왕이 승리할 경우에 곤란지경에 처하게 되겠죠. 조선으로서는 그저 주춤주춤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그나마 상책이었을 겁니다. 주상 전하, 요동으로부터 긴급히 아뢰할 말씀이 있어 달려왔사옵니다. 그래, 지금 중국의 사정이 어찌 돌아가고 있는 것이냐? 반란을 일으켰던 연왕이 황위를 두고 다투었던 전쟁에서 결국 승전하였사옵니다. 오, 그래. 그렇다면 조카인 황제 건문제는 어찌 됐다 하느냐? 황제 건문제는 반란군이 쳐들어오자 거처하던 봉천전에 불을 지르고서 대궐 한가운데서 자결하였다 하옵니다. 또한 후비와 궁녀 등 40여 명이 역시 자살하였사옵고 지난 17일에 연왕이 황제 위에 올랐다 하옵니다. 지금 새 황제가 보낸 사신이 이미 이곳 태경을 향해 출발하였다 하옵니다. 알겠느니라. 태종 이방원은 명나라에서 일어난 급변 상황을 보고받고 기민하게 후속 조치를 취합니다. 오늘부터 건문의 연호 사용을 중단하도록 하라. 건문은 이미 내전에 패해서 죽은 건문제의 연호였기 때문에
새 황제의 연호를 캘린더로 받아올 때까지 연호의 사용을 중단한 것이죠. 다음은 새 황제의 즉위를 축하하는 사신을 보낼 차례입니다. 김사영을 영사평 부사로, 하륜을 좌정승으로, 성성린을 영의정 부사로, 이직을 예문관 대제학으로, 권근을 참찬 의정부사로 임명하였다. 황제의 등극을 할애하는 사신을 보내기 위하여 이들 관직을 임명한 뒤에 하륜, 김사영, 이무를 불러 각각 의논하였는데 우정승은 본래 병이 있어 먼 길 떠나기가 어렵다 하였고 김사영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때 하륜이 나섰다. 전하, 정승들이 모두 병이 있어 원거리 행차가 어렵다 하오니 신이 가도록 하겠사옵니다. 결국 하륜이 사신이 돼서 명나라로 떠납니다. 건문제가 죽고 그 영락제가 즉위한 후에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는 매우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정상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명나라로부터 그 고명과 인신을 받은 태종은 왕권을 안정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특히 등극 과정에서 그 약점을 갖고 있던 영락제도 태종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그러한 입장을 견지하게 되죠. 적장자인 정종을 밀어내고 왕위를 차지한 태종이나 주원장으로부터 적법하게 황제의 위를 물려받은 조카를 죽이고 황제의 자리를 차지한 영락제나 정통성에 있어서 각각 핸디캡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관계를 유지할 요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태종 이방원은 왕자 시절에 새로 황제가 된 영락제를 요동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필원잡기라는 사서에서는 이방원이 영락제를 만난 대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조 시절 이방원이 왕자 정한군으로서 명나라 남경에 갔을 때 문황이 연왕으로 있었다. 이방원이 지나는 길에 만났는데 문왕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크게 기뻐하면서 대우가 극진하였다. 이방원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연왕을 만나보니 한낱 변두리의 제후로 오래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장차 천하가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나 아마도 큰 일을 할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랬는데 오래지 않아 바로 그 연왕이 정말로 황제가 되니 사람들이 태종의 선견지명에 탐복하였다. 문왕은 황제가 된 뒤에 태종 이방원을 무척 생각하고 조선 사람을 만나면 언제나 태종을 일컬어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고 칭송하였다. 여기에 적힌 내용들 중에서 과장된 부분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태종 이방원이 왕자 시절에 명나라 사신으로 가던 도중에 연왕을 한번 만나봤던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겠죠. 한 번 봐서 뭐 교감이 있고 서로 호의가 국가 간의 실리에서 커다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태종으로서는 연왕으로의 직위가 나쁠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건문제가 승리했을 때 그쪽에 설 수는 없으니까 태종으로서는 뒤에 빠져 있을 수 있었고 결국은 연왕이 승리하자 바로 자신의 고명을 다시 받는 아주 적극적인 지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조선은 가능하면 관여하지 않으면서 실리를 챙겨오는 태종의 실리를 챙겨서 그 정권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과정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드디어 새 황제가 된 영락제가 즉위 조서를 보내옵니다. 중국의 사신 도찰원 참도어사 유사길 등이 조서를 가지고 왔으므로 임금이 면복 차림으로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나가서 맞이한 다음 대궐에 이르러 조서를 선포하였다. 새 황제의 조서는 이러하였다. 옛날에 나의 아버진 태조 고황제께서는 군신을 버리시고 건문으로 황제의 위를 잇게 하니 권세가 간특한 자에게 돌아가 헌장을 변란시키고 고륙을 살해하여 화가 거의 짐에게 미치게 됐다. 그리하여 짐이 부득이 군사를 일으켜서 대악을 없앴던 것이다. 짐은 건문이 저 간사한 사람들을 물리치고 죄를 뉘우쳐 허물을 고치길 바랐으나 생각지 않게도 건문이 간신들의 핍박을 받아 국문을 닫고 스스로 불에 타 죽었노라.
제후들과 대신들, 그리고 문무백관과 만백성이 짐을 황제로 천거하니 어찌할 수 없이 대통을 잇게 됐다. 짐은 명년을 영락원년이라 고쳐서 만방에 선포하노라. 이제부터 조선은 새로운 달력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명나라의 영락제가 즉위한 직후인 서기 1403년을 그의 연호를 본따서 영락원년으로 부르게 된 것이죠. 젊은 나이에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나 목숨을 잃은 건문제에게는 비극이었으나 태종 이방원의 조선에게는 외교적으로 호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조선으로서는 굉장히 호기를 맞지 않았는가, 양쪽에서. 사실은 태종은 태종 10년 단계에 이르르면 도성의 방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 한반도 내의 방어는 외곽 지역에서 다 해결하고 한반도를 정비해 가려는 정책들을 펴게 되는데, 이것도 국제 질서가 급변하고 더 이상 명나라가 조선으로의 확장이 상대적으로 힘들지 않은가라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동북면에서 일어난 조사의의 반란 사건을 탐색해 보겠는데요. 자, 그 전에 태조 이성계 행적을 따라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태종 2년 10월 27일, 태상왕이 명나라 사신 온전에게 징파도에서 연회를 열어주었다. 태상왕이 금강산에서 돌아오는 온전을 중도에서 만나 잔치를 베풀어 준 것이다. 태조 이성계가 금강산 구경을 마치고 돌아오는 중국 사신 온전을 도중에 징파도에서 만나서 환영잔치를 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여지도서에 보면 징파도는 마전군 동쪽 20리 지점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마전군은 지금의 경기도 연천이죠. 태상왕 전하께서 이처럼 성대한 환영연을 베풀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잔치는 우리 조선의 주상이 그대들을 위해 마련해 준 것이요. 음식도 기생도 풍악도 모두 주상이 아비에게 보낸 것입니다. 황제의 즉위 조서를 가지고 오신 귀한 분들이니 당연히 내가 환영을 해드려야지요. 자, 드십시다. 고맙습니다, 태상왕 전하. 금강산 구경은 잘 했습니까? 지금이 마침 가을 단풍의 한창인데. 예, 전하. 과연 금강산은 듣던 대로 절경이었습니다. 우리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로부터 고려에서 태어나 금강산을 구경하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대장경에 금강산이 동쪽 나라에 있다는 말이 실려 있어서 중국 사람들 사이에 그런 말이 나돌았을 겁니다. 이번에 조선의 사신으로 와서 금강산을 구경했으니 이제 저는 평생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이성계는 비록 상왕으로 물러난 뒤 도성을 떠나서 외방으로 돌아다니고 있었지만 중국 사신을 만나 접대를 함으로써 태종 이방원을 외교적으로는 측면 지원하는 최소한의 역할은 해주고 있는 것이죠. 드디어 중국 사신을 위한 잔치가 끝났는데요. 조정에서 파견된 변현이란 군관이 이성계에게 다음 행로를 묻습니다. 태상왕 전하, 지금 주상 전하께서 기다리시는데 개경으로 돌아가시지 않으시겠사옵니까? 나는 별 시위를 데리고 동북면으로 갈 것이다. 주상 전하께서는 신에게 태상왕 전하께서 사신을 만나는 일을 도와드리라 하시면서 신을 이곳으로 파견하였사옵니다. 그럼 기왕에 여기에 왔으니 나하고 같이 동북면으로 가도록 하자. 하온데 태상왕 전하께서 멀리 동북면으로 행차하신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사옵니다. 신은 이 길로 대궐로 돌아가서 주상 전하를 뵈어야 할 처지에 변현 내 이놈! 너희들은 모두 내가 기른 군관인데 어찌하여 내 말을 거역하는 것이냐? 지금 나를 배반하는 것이더냐? 태상왕 전하, 그것이 아니오라. 나를 따라서 동북면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알겠사옵니다.
신이 태상왕 전하를 시위하여 모시겠사옵니다. 사서에는 태조 이성계가 옛날 자신의 부하였던 변현이 그냥 개경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배반할 것이냐고 다그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호통을 치자 변현이 마지못해 따라 나선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한편 태종 이방원은 아버지인 태조가 동북면의 어느 쪽으로 행차를 할 것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의 행적을 파악하게 하는데요. 이성계는 태종에게 행차에 필요한 인부와 물자를 수시로 요구합니다. 왕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도록 하라. 그리하겠사옵니다. 하명하시옵소서, 태상왕 전하. 내가 즉위한 이래로 내 조상의 능에 한 번도 참배하지 못하였느니라. 하여 늘 마음에 걸렸는데 지금 다행히 한가한 몸이 되었으니 동북면으로 가서 선조의 능에 참배한 뒤에 금강산을 유람할 것이다. 만일 내가 이 기회에 조상의 능을 참배하지 않으면 어찌 나중에 지하에서 조상을 배울 수 있겠느냐.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내 이번 동북면 행차를 미쳤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도 부모가 있는 자들이 아닌가. 자기 마음속으로 헤아려 보면 내 마음을 알 것이다. 허니 나의 이러한 뜻을 주상에게 알리도록 하라. 예, 태상왕 전하. 주상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 가마를 메고 갈 군사들의 의관이 다 해졌으니 의관 26벌을 빨리 구비하여 보내도록 하라. 예, 태상왕 전하. 태조는 함흥이 자신의 그 출생지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서 앞서 조상들도 이렇게 참배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런 마음도 수그러뜨리고 또 거기에는 자신의 그 지지 세력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거기가 이제 토적인 그러한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자신의 그 안위와 더불어서 이제 권력을 좀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시에 그 태종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그러한 그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외방에 나가 있는 태조를 그대로 둘 수는 없고 다시 그 개성으로 돌아오게끔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사이를 풀어야 되는 그러한 숙제가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사신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태조 이성계가 동북면으로 향하고 있던 그 순간에 바로 그 동북면의 안변에서는 심상찮은 움직임이 일고 있었습니다. 안변부사 조사이 등이 군사를 일으켰다. 부하들을 인근의 각 주와 군에 보내서 군사를 조련하였다. 대호군 안우세가 마침 동북면에서 역마를 달려 개경에 도달하여 그 연유를 고하였다. 조사이가 반란을 일으킨 것은 현비 강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였다. 조사이는 현비 강씨의 일가부치였다. 현비 강씨가 누구냐 하면요. 이방원이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살해한 세자 방번과 그의 형 방석의 친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강씨의 원수를 갚으려고 들고 일어났다는 것은 태종 이방원을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쯤 되면 모든 병권이나 조정 권력을 태종 이방원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상태가 아니었을까요? 태종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작업을 시작한 거지 태종은 더 강력한 한때 형이 있고 또 태조 이성계도 있고 지금 조선이란 국가체제가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개국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고 10여 년밖에 되지 않았고 고려에 충신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조선에 협조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태종의 왕권은 굉장히 자기가 아무리 많은 철권을 한다 그래도 언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라고 파악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안변부사 조사의가 군사를 일으켜 들고 일어났다는 그 사실 자체도 태종 이방원에게는 위협적인 사건이었지만 그 시기가 하필이면 아버지인 태조 이성계가 바로 그쪽 지역으로 향해 가고 있는 때와 일치하고 있었으니
얼핏 생각해도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조상의 능을 참배하러 간다는 아버지를 억지로 못 가게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겠죠. 임금이 창원군 심종과 예문관 제약 유창을 태상왕의 행제소에 보내서 후위하게 하고 예문관 대제약 이직을 역시 태상왕에게 보내 문안하게 하였다. 그래, 지금 아버님은 어디쯤 지나고 있는 것이냐? 알아보았느냐? 전하, 태상왕 전하를 태운 어가가 천령을 지나고 있다 하옵니다. 조사이의 반란군은 어찌하고 있다 하더냐? 그 소식은 안변에 정탐하러 보낸 사람이 곧 당도하여 전해줄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이때 동북면을 향해 떠난 이성계와 바로 그 동북면의 안변에서 반란을 일으킨 조사의는 어떤 관계로 얽혀져 있었던 것일까요? 바꿔 말해서 이 시기 이성계는 아들인 태종 이방원의 왕권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조사이의 반란은 철저히 현빈과의 문제고 그것이 태조가 또 움직일 때 터지게 되고 그런데 태조는 결국은 동북 쪽으로 갈래다가 북도 8능이 있는 그 4대조, 목조, 익조, 도조, 한조의 능이 있는 곳에서 평안도 쪽으로 서북면 쪽으로 돌아서게 되더라고요. 이 과정이 일련의 사건이 정말 다 진실이라 할지라도 태조 이성계는 조사이 쪽에 과연 적극적으로 손을 들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태조 이성계는 이방원의 왕권 자체를 흔드는 역할까지는 안 갔던 것 같다. 자신의 아들들의 왕권 자체를 흔드는 역할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이성계가 아들인 이방원에 대해서 분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었다고 해도 온전하게 남아있는 다른 자식들이 없는 상황에서 조사의 등과 손을 잡고 이방원을 왕위에서 몰아낼 궁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윤정 교수의 분석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왕조실록에서는 바로 이때 태종 이방원이 아버지의 왕사였던 무학대사를 태조 이성계에게 파견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조를 설득해서 개경으로 데리고 오라고 일종의 회유사절로서 보냈다는 것이죠.